얼마나 더 괴로워해야 할까요?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할까요? 이제 그만 그것들을 끊어내고 떠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손에 쥔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길을 걸었습니다. 사진이 흐릿한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따라 성북동의 골목을 돌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지갑만 주인을 찾아주고 제가 마음먹은 일을 하기로 했죠. 잠시 후 눈앞에 웅장하고 으리으리하고 찬란한 대저택이 보였어요. 대문은 제 키보다 2배는 높았고 마당에 키가 큰 너른 나무가 대문 밖까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잠시 대문 앞에서 너른 나무가 주는 그늘의 촉촉한 시원함을 맛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갑을 주었습니다. 신분증 주소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 지갑이요? 제 지갑을 주었다고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지갑을 잃어버리고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집까지 와주시다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집주인과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지갑을 건네는데 집주인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아는 사람인지 다시 얼굴을 보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날 모르겠어요? 글쎄요,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그의 얼굴은 곧 폭발한 화상 같았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그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데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이 진하게 보였습니다. 지갑을 주워 찾아간 집의 주인과 어떤 인연인지 악연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모든 걸 끊어내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하시죠? 과거 이야기를 쓰고 나서 집주인과의 이야기를 이어서 쓰겠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4년 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주는 행복 덕분에 아내와 더 간절하고 애틋한 사이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느꼈답니다.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가장으로 지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아내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아내분과 따님이 사고를 당해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에? 제 아내랑 딸이요? 무슨 사고가 난 겁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모녀를 덮쳤습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당장 구급대원이 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간호사 한 명이 붙잡고 물었어요. 사고당하고 실려온 모녀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제 아내와 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실려온 모녀는 2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테니 가족인지 확인하시고 절차를 받고 장례를 치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뭐랬어요? 내 아내와 딸이 숨졌다고? 당신 그거 진짜야?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간호사에게 분노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몰려들며 진정하라고 제 양팔을 잡더니 아내와 딸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하얀 담요를 걷어내 아내와 딸을 확인시켜주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했어요. 분명히 제 아내와 딸이 맞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잘못된 거야. 악몽일 거야. 난 지금 꿈을 꾸는 거라고. 의사 양반 말해봐요. 이게 생시가 아니라 꿈을 꾸는 거라고. 유감입니다. 2사람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뺨을 스스로 때려봤는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황망하게 떠난 아내와 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급발진 차량의 차주를 만나러 갔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났다고 해서 제가 복수하러 갔습니다. 누구시죠? 내 얼굴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 무슨 말씀이신지? 나이가 든 70대 노인은 무슨 영문으로 제가 찾아가는지 모르고 있더군요. 멱살을 잡고 노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죄 없는 내 아내와 딸을 빼앗아갔어. 당신이 두 사람을 해치고 멀쩡하게 사는 거야. 그 두 사람의 가장이군요. 해봐요. 미안하지만 차량 이상이었어요. 급발진이었다고요. 입 닥쳐. 당신이 내 가족을 앗아갔어. 그런데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야? 이 사회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냐고. 미안하오. 하지만 정말 급발진이었다고요. 이거 좀 놓고 말합시다.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과 나 저승으로 같이 갑시다. 나는 가족을 따라가는 것이고 당신은 벌을 받는 거지. 어때? 공평하지? 살려주시오.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차를 판 자동차 회사에 따지세요. 나도 피해자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살겠습니까? 며칠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눈을 감으면 두 모녀가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그 고통을 끝내주겠다고. 같이 가잔 말이야. 차주는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사고를 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저 몰래 핸드폰에 112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연결시켜 놓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경찰들이 달려들어와 저를 포박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무단 침입과 여러 죄로 벌금형을 받고 그 노인의 집 근처에 접근 금지를 명령받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딸의 향기를 느끼며 사흘 동안 잠을 자고 깨기를 반복했어요.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밥솥에 밥을 푸고 반찬을 꺼내서 식사를 했어요. 마음은 아내와 딸을 따라가고 싶은데 몸은 본능에 따라 움직였죠. 마음속 슬픔과 우울감은 저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1년이 넘도록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달을 시켜서 음식과 술을 먹었어요. 집안이 쓰레기장이 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3년 동안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했으니 통장은 바닥이었고 집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으니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경고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럼 나가지. 어차피 살고 싶지도 않은데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혼잣말로 화를 내고 경고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얼마 뒤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 제 집의 문을 뜯고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은 코를 막더군요. 쓰레기장에서 사는 저를 보더니 구급차와 경찰을 부르기도 했답니다. 집에서 쫓기듯 나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경찰이 연결해준 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어디론가 데려가더군요. 그곳은 쉼터였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지내시면서 병원 치료를 받아보시죠. 병원? 너무 멀쩡한 거 병원에서 듣고 왔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를 믿고. 됐수다. 난 알아서 살 테니 신경 끄쇼. 사회복지사가 팔을 잡고 말려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눕고 어둠이 들어오자 쉼터는 매우 조용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곳에서 나와버렸죠. 차가운 바람이 몸 안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쉼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기를 바라서 어둠 속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먼 하늘을 보며 나를 세웠습니다. 동이 틀 무렵 추위를 피해서 어디론가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발로 차서 깨우더군요. 야 임마, 너 어디서 굴러먹자 올 놈이야? 여기 내 자리인데 하루 비웠다고 네 놈이 내 자리를 차지해? 여기가 어딘데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요? 눈이 비었나 이 자식아. 여기 기차역이잖아.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노숙자가 다시 저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꺼지라고 하더군요. 이어서 다른 노숙자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자식, 얼굴이 아직 뽀얀 걸 보니 노숙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인데. 어이, 자네 뭐하다가 노숙자가 된 거야? 사업 날렸냐? 아니면 도박해서 신세 망친 거야? 여기가 기차역이었군요. 그런데 여기 아저씨 자리요? 자리세라도 내신 거요? 아이 젊은 놈이 어디 어른한테 눈을 부릅뜨고 따져. 야 임마, 노숙에도 다 규칙이 있는 거야. 각자 자리를 정하고 지내는 거라고. 에휴, 저짜라서 아무것도 모르네. 에이봐 젊은 양반, 우리가 노숙 노하우 알려줄 테니까 가진 돈이 있으면 좀 줘봐. 웃기고 있네. 규칙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치, 그걸 알려주겠다고 돈 달라는 미치광이도 있네. 당신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나 오늘만 사는 놈이야. 당신들처럼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 무서운 놈이라고. 건들지 말고 당장 꺼져. 당장 안 꺼지면 니들이랑 같이 저승길로 갈 줄 알아.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던 저는 노숙자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고 떠나나 했더니 여러 명의 노숙자를 끌고 왔더군요. 얘들아, 이놈이다. 상도덕 없이 까부는 놈을 어떻게 해줘야겠냐? 에이, 교육을 제대로 해줘야죠. 그래, 그거다. 다들 덮쳐. 노숙자들 여럿이 저 하나를 밟더군요. 피하고 맞서려고 해도 계속 날아오는 발길질에 치여서 넘어지길 반복했습니다. 니들 날 손봐주려는 거면 확실히 해야 할 거다. 나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거든. 저놈 주둥이만 살았네. 야,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마. 한 놈 잡았어. 노숙자 중 한 놈의 다리를 잡고 발목을 물어 뜯었습니다. 아이, 형님! 이놈이 제 발목을 물었어요. 아이, 이거 놔. 이놈 좀 떨고 내봐. 한 놈의 다리를 물어뜯는 제 모습은 마치 맹수 같았습니다. 매우 강하게 물어뜯으니 노숙자들이 하나둘씩 발길질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더군요. 그러자 처음 저에게 발길질하며 잠을 깨운 노숙자가 그만하라고 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봐, 그만해. 자네 자리 안 빼앗을게. 그 친구 좀 놔줘. 어이 노숙자 양반, 나 또 건드리면 당신 잘 때 코를 물어뜯을 거야. 알았어? 제가 갈 때까지 간 놈이라는 걸 알고 다른 노숙자들이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어떤 노숙자는 이불 삼으라며 박스를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현실을 잊으려고 잠에 들었고 배가 고프면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공원에 찾아갔어요. 하루에 한 끼 혹은 이틀에 한 끼를 먹으며 줄인 배를 채웠죠. 어느 날 식판에 밥을 받고 공원 바닥에 앉아 밥을 먹는데 처음 보는 노숙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요즘같이 추운 날 잠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노숙자가? 아무데나 배 깔고 자면 되지. 왜 질문이라고 합니까? 미안해요. 밥이나 드시오. 제가 왜 노숙을 하고 있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전 삶이 어땠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겠군요. 나도 아저씨처럼 기억이 싹 다 날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렇게 노숙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거요.
아저씨는 무슨 이유로 노숙을 하시는데요?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아저씨 뭐 기억상실증 그런 거 걸린 거요? 예, 노숙하러 나온 건 기억이 나요.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통 일 때문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제 이름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에휴, 아저씨 부럽네요. 나 조언 하나 할까요? 기억을 억지로 찾지 마슈. 그랬다간 상처만 더 깊어질 테니까. 나 아저씨가 부럽네요. 우리 통성명이라도 할까요? 저는 됐습니다. 노숙자끼리 무슨 통성명? 그래요. 제가 괜한 소리를 냈네요. 아저씨는 어디서 지내세요? 부산역 근처. 저도 아저씨 있는데 따라가도 될까요? 보세요. 노숙자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따 아저씨 따라갈게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건지 귀찮게 저를 쫓아다니면서 말을 참 많이 걸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부산역 근처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는데 아까 귀찮게 굴던 김씨라는 노숙자가 말을 걸더군요. 아저씨, 밥 먹자마자 들어놓으면 소화 안 됩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이름을 김 어쩌고라고 하던 걸 기억하고 김씨라고 하면서 불렀습니다. 참 귀찮게 구네. 이봐요 김씨, 잠 좀 잡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쉬세요. 귀 닫고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잠을 자려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노숙자들이 김씨를 밟고 있더군요. 이 자식이 어디서 굴러먹다온 놈이길래 내 자리를 빼앗아? 요즘 재수가 더럽게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아저씨,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맞으면서 울고 있는 김씨가 불쌍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의 대장인 남자의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아이치, 양바디 후드는 날 물어뜯네. 아이치, 왜 이러는 거요? 저 남자 그만 때려. 여기서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당장 멈추라고 그래. 아이, 알았어요. 다들 그만 멈춰. 김씨, 자리로 돌아가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김씨는 제 옆에 다시 누워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 쟁취 때문에 노숙자들이 싸움을 일으키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친 개가 되면 아무도 건들지 않았답니다. 김씨는 자기가 무슨 이유로 노숙한 건지 알고 싶었는지 과거 기억을 찾으려고 종이에다 볼펜을 계속 끄적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노숙하러 나올 때 멀끔한 양복을 입고 나왔지. 분명히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왜 노숙을 선택하게 된 걸까? 내가 살던 집은 어디고 가족은 누구인지 통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좀 시끄럽네. 그렇게 궁금하면 병원에 가요. 병원이요? 그럴 돈이 어딨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기억을 찾으면 후회할 거라고. 아휴, 그럼 기억하지 말고 조용히 좀 있읍시다. 미안해요. 하도 심심해서요. 이제부터는 입 다물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또 뭐요? 김씨는 정말 귀찮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를 따라온다고 했을 때 거절할 거라고 후회했답니다. 저랑 교회 안 갈래요? 거기 가면 빵이랑 우유 준대요. 노숙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대요. 혼자 가세요. 난 밥을 하루에 한 번 먹거나 2, 3일에 한 번 먹고 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아유, 그만 좀 떠들고 혼자 다녀와요. 제가 혼자 가기엔 쑥스러워서요. 저한테 제일 친한 사람이 아저씨니까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친하다고요? 참, 별난 사람이네. 난 빵이고 우유고 생각 없으니까 혼자 다녀오든
아무 노숙자 데리고 다녀와요. 이쯤 했으면 알아서 다녀올 법도 한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단팥빵을 주려나 소보루빵을 주려나. 아니야, 롤케이크를 줄지도 모르지. 우유는 초코우유도 주려나? 난 흰우유는 싫은데.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듣다 못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날 귀찮게 할 거요? 제발 나 좀 놔두세요. 빵 드시러 가실래요? 천진난만한 얼굴로 빵 받으러 가자는 김씨를 보니 웃기더군요. 진짜 재밌는 양반이네. 그래요, 갑시다. 가서 빵도 받고 우유도 받읍시다. 그리고 교회에 간 김에 기도도 합시다. 김씨 당신 기억을 되찾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 성은 뭐예요? 내가 김씨라는 걸 아니까 아저씨도 알려주세요. 박씨요. 네, 박씨. 우리 나들이 잘 다녀옵시다. 김씨가 말한 교회는 걸어서 1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답니다. 저는 코앞인 줄 알고 잠시 다녀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발바닥이 엄청 아플 때 도착했답니다. 뭐야, 교회 문 닫았네. 잠긴 거 맞죠? 그러네요. 오늘 분명히 빵을 나눠주는 날인데. 그럼 헛걸음했다는 건가? 박씨, 미안해요.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배가 꺼졌을 텐데. 내가 괜히 고집을 부려서. 됐어요. 돌아갑시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교회 문이 열리더군요. 형제님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야, 문 열렸네? 저기 아저씨, 오늘 빵 주는 날이라면서요? 전 아저씨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그래서 오늘 빵 주는 겁니까? 저 이미 다 나눠드렸는데요. 그럼 말 끝났네. 김씨, 갑시다. 허나 두 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빵과 우유를 드리죠. 목사님은 저희 두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고 빵과 우유를 받아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자고 했는데 김씨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설마 빵 얻어먹겠다고 예배를 드리자고요? 예, 박씨. 부탁 좀 합시다. 나중에 신세 갚을게요. 이게 무슨 신세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갑시다. 결국 빵 얻으러 갔다가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저희 둘밖에 없어서 목사님께 물었더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노숙자인 저희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힘을 주려고 예배를 일부러 드린 것 같았습니다. 기도에 빠진 김 씨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과거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멀뚱멀뚱 앉아서 시간이 가길 기다렸죠. 한참 뒤에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이 단팥빵과 우유를 건네주시더군요. 성도님들, 다음 주에도 들러주세요. 그러자 김 씨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멘.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자 김 씨가 빵과 우유를 뜯고 맛있게 먹더군요. 금세 다 먹고 나서 트림까지 하더군요. 아이고야, 맛있게 잘 먹었다. 초코우유가 달달하니 맛나네요. 받아요. 내 것도 먹어요. 박씨, 왜요? 빵 싫어해요? 우유도? 예, 싫어합니다. 받으세요. 여기까지 같이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럼 제가 감사히 먹을게요. 제가 건네준 빵과 우유를 맛있게 해치우더군요. 김 씨는 먹을 것에 많이 집착했어요. 공짜 배식을 3끼 다 먹으면서 간식거리를 받아 먹으려고 여기저기 자주 어슬렁거렸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다니면서 제가 받은 간식을 김 씨에게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뭘 먹었는지 심하게 체해서 구토를 했습니다. 김씨, 괜찮아요? 도대체 뭘 주워 먹은 겁니까? 뭐야, 말도 못하게 아픈 거요?
손가락을 2개 펼치며 몇 개로 보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제대로 탈이 난 것 같아 김 씨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의사 선생님. 긴급 환자입니다. 어서 좀 봐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오더니 노숙자의 냄새를 맡고 코를 막더군요. 오바이트한 김 씨의 입가에서 나는 냄새도 역해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이런, 의료인들이 냄새 때문에 이러는 거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어서 의사 불러요. 그제야 간호사들이 침대에 눕혔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진찰을 했어요. 식중독으로 보인다며 빨리 링거를 놔줬답니다. 김 씨는 1시간 뒤에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하나가 저에게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가진 돈 모두를 내고 김 씨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제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박 씨. 됐수다. 멀쩡해졌으면 된 거지.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세요. 네. 그런데 저 기억이 돌아왔어요. 뭐요? 기억이 돌아왔다고요? 예. 저는 서울에서 살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집을 나왔어요. 폐인처럼 술을 마시다가 머리를 다쳤고 노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기억을 찾았습니까? 그러자 김 씨는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아들이 왜요? 김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와 아들은 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아마 아들 수영장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먼저 내리고 주차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저를 기다렸어요. 차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답니다. 후진하면서 아들을 못 보고 그대로 쳐버렸어요. 그때 아들이 숨졌습니다. 이 못난 놈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후진하다가 왜 아들을 먼저 내리겠어요? 그때 스트레스가 심한데 아들이 옆에서 계속 칭얼거렸어요. 미운 감정이 크게 들어서 먼저 내려서 집에 들어가라고 했죠. 아들은 자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은 줄 알고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려다가 저와 같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난 정말 애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머리를 다치셨다. 아이러니하네요. 나도 처자식이 세상을 떠나고 이 꼴이 됐는데. 김씨, 혼자 많이 괴로웠을 거 압니다. 나도 처자식을 사고로 잃고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난 지금도 가족을 따라갈 상상을 하면서 살아요. 박씨도요? 우린 똑같은 사람이군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김씨, 이제 기억을 되찾았으니 서울로 올라가세요. 집도 있고 차도 있는 양반이 여기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난 돌아갈 집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아들이 나 때문에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아휴, 여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정말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 울고 있는 김 씨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나랑 좋은 데 갑시다. 내가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안내하지. 거기가 어딘데요? 요즘은 추워서 잘 안 가는데 오늘은 같이 가서 바람 좀 쐬죠. 제가 가끔 찾던 촌동네로 한참 걸어갔습니다. 김 씨는 아직 멀었냐고 수십 번을 물었고 저는 조금 더 참으라고 일러줬습니다. 2시간을 더 걷고 나서 잔디밭이 펼쳐진 시골 마을이 보였습니다. 눈앞에 웅장한 너른 나무가 보였죠. 저 나무 멋지죠?
날씨 좋을 때는 저 너른 나무 밑 그늘에서 잠자는 게 기분 좋았는데 막상 와보니 굉장하네요. 너른 나무라 나중에 꼭 키워보고 싶네요. 저걸 키우려면 집이 무지막지하게 커야겠네요. 김씨, 그늘 밑에서 앉아 있읍시다. 바람 맞는 불소리, 나뭇잎 소리가 기가 막힌 음악이라니까. 저희 두 남자는 너른 나무 밑 그늘에 앉아 풀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가 김씨의 울음소리를 묻어주었고 바람이 눈물을 말려줬답니다. 실컷 바람을 쐬고 다시 따뜻한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씨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많이 두려운 모양인지 부산에서 계속 노숙했어요. 아들 기억 때문인지 먹을 것에 집착하는 건 그만두더군요. 저처럼 아주 배고플 때마다 무료급식을 먹으러 갔답니다. 김씨와 별개로 저는 딸과 아내가 너무도 그리워서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젠 때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박씨, 어디 가요? 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어디요? 같이 갈까요? 아니요. 혼자 다녀올게요. 잠이나 자요. 저녁 시간에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삭은 제 통장에 들어있던 몇만 원을 다 뽑아서 마련했답니다. 아내와 딸이 있는 납골당에 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납골당 근처에서 노숙을 하다가 용기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딸, 나 보고 싶지? 곧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이제 더는 미루지 않을게. 사랑한다. 금방 만나자. 굳게 마음을 먹은 저는 근처 산에 올랐습니다. 등산객이 하나도 없어서 혼자 마무리하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산 정상 조금 못 가서 등산로가 아닌 절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위에서니 차디찬 바람이 불어와 저의 온몸을 시리게 했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가 간다. 눈을 질끈 감고 절벽에서 발을 내디뎠는데 어떻게 된 게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더군요.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던 겁니다. 이봐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골로 가요. 당신 뭐야? 골로 가려고 뛰어내린 거야. 이거 놔. 안 돼요. 내가 발견한 이상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놔두질 않는 거냐고?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인 거야? 거참, 아유, 사람 하나 살리기 힘드네. 아유, 악쓰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요. 그 등산객은 힘껏 저를 끌어올려 살렸습니다. 등산객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당신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하산하는 중이었어요. 대기 소리 지르고 뛰어내리려고 하길래 뛰어온 거고요. 조용히 뛰어내릴걸. 이봐요. 무슨 힘든 일이 있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 날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나랑 밥이나 먹읍시다. 그리고 나서 혼자 무슨 짓을 하든 말리지 않을게요. 등산객은 저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가 오리고기집에 들어가 전구를 시켜줬습니다. 소주도 한 병 시켜서 저와 나눠 먹었죠. 사정을 물으면 대답 안 해줄 거죠? 말해봐야 뭐합니까? 그냥 술이나 마십시다. 이거 먹고 또 올라갈 거 아니죠? 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다시 산에 오를 체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쇼. 고기에다 소주까지 먹었는데 아깝게 왜 산에 다시 기어오르겠습니까? 그날 저를 구해준 남자와 별 대화 없이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도뭉텅이를 저에게 쥐어주더군요. 이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힘든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굶지 마세요. 배가 든든해야 정신도 바로 서는 법입니다.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산에 오르지 말라고 드리는 겁니다. 참 속도 좋으시네. 교회 목사님이 말하길 세상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더니 되게 그런 부류인가 봅니다. 제가요? 뭐 그렇게 봐주면야 저야 고맙죠. 아무튼 산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배 든든히 채워가면서 지내요. 고맙습니다. 이 돈 잘 쓰겠습니다. 등산객 천사는 저를 돕고 떠났고 저는 산이 아닌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찾아간 자리에는 김 씨가 없더군요. 다른 노숙자에게 물었더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같이 갔던 교회와 간식을 나눠주는 곳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답니다. 부산에 다시 내려온 게 김 씨 때문이었는데 이제 떠나고 없으니 저도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처 없이 걷고 자고 걷다가 경기도까지 걸어왔답니다. 1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숙하며 아내와 딸에게 가는 걸 연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굳게 마음을 먹고 사람이 적은 산을 찾아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무척이나 힘들더군요. 이젠 곧 힘든 것도 끝나리라 생각하며 절벽 위에 섰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딸, 아빠가 이게 뭐야? 제 옆에 떨어진 지갑이 보여 주워들었습니다.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었고 신용카드와 흐릿한 사진이 박힌 신분증, 그 밖에 많은 것이 들어있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절벽에서 벗어나 산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것만 주인 찾아주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가기 전에 좋은 일 하나 해야지. 나도 세상에 받은 게 많으니까 이거 하나쯤은 해야 하지 않겠어? 주인을 찾아줘야지. 결국 그날도 계획한 걸 하지 못하고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러 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신분증에 적힌 주소지 앞에 섰습니다. 너른 나무가 보이는 웅장한 저택이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집주인과 마주한 순간에서 글을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지갑을 건네주려고 하자 한 걸음 다가와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저기 선생님, 저는 지갑에 돈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한번 하는 건데 무섭게 그러지 마세요. 자, 받으세요. 나를 몰라보겠어요? 주인이 가까이 다가와 저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주인의 몰골은 달라졌지만 눈동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김씨, 여기에 있었군요. 박씨,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부산에서 잠깐 어딜 다녀온다더니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만나다뇨. 그때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길어요. 김씨는 부산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온 거요? 나를 찾으러 동생이 찾아왔어요. 방광제로 끌려왔죠. 그리고 보다시피 노숙자가 아니라 멀쩡하게 집에서 지내네요. 김씨랑 내가 인연이긴 한가 봐요. 그런데 김씨, 경기도의 그 절벽에는 왜 갔어요? 내가 지갑을 거기서 주웠거든요. 그 절벽에서 주운 거요? 그럼 박씨도 거길... 예, 그동안 못한 걸 하려고요. 저 자식을 만나려고 큰 마음 먹고 올라갔더니 이 지갑이 절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 찾아주고 마저 할 일을 하려고 했죠. 김씨는 거기서 어떻게 돌아온 겁니까? 나는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가라고. 제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저를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네요. 어이구, 이 양반 큰일 날 사람이네. 아직도 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요? 아들내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목소리를 들려줬겠소. 박씨야말로 큰일 낼 사람이요. 왜 거길 올라가요? 우리 둘 다 여기서 멀쩡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받아요. 이런 부잣집 주인이 노숙했다고 떠올려보니 개고생을 했겠네. 들어와요. 들어와서 얘기합시다. 에휴, 뭐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저기 너른 나무가 보이는 게 꼭 가까이서 보고 싶네요. 저 나무 며칠 전에 심었어요. 절벽에서 돌아오고 위로가 될 만한 걸 떠올리다가 박씨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둘이 너른 나무 밑에서 불소리 나뭇잎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잖아요. 기가 막히고 예술적이긴 하지. 그래서 심은 거요? 내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너른 나무도 구경하시고 대화도 합시다. 김 씨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으리으리한 대문을 지나 넓은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너른 나무 밑에 의자가 2개 있어 김 씨와 나란히 앉았어요. 자, 들어봐요. 소리가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알려준 건데 이번에는 김 씨가 날 너른 나무 밑으로 데려왔네요. 박씨, 그만 돌아와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박씨 인생을 살아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김씨, 얼마 전에 절벽에 올라갔으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거요? 아주 웃기는 양반이네. 난 이제 다시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젠 진짜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내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요. 박씨도 할 수 있어요. 그만 세상 떠난 처자식을 놓아주세요. 쉿. 바람이 세게 불어옵니다. 이 너른 나무 잎소리를 감상하자고요. 잎들이 입 맞추는 소리가 들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날씨도 좋고 햇살이 우리 얼굴에 드리워 눈가기를 행복하게 해주었죠. 피부로 바람을 모두 맞고 나서 김씨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내 동생이 같이 살아요. 제가 허튼 짓 할까봐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김씨 동생이 악수를 청하자 저는 입을 떡하고 벌리고 놀랐습니다. 아유, 우리 오기에 소주 마신 남자. 날 구해줬던 사람이잖아. 당신 맞죠? 이거 참 대단한 인연이네요. 우리 형이랑 같이 노숙하던 분이에요? 형이 말한 아저씨가 이 사람이야? 처자식 잃고 괴로워한다던? 저와 김씨는 똑같이 놀랐습니다. 김씨 동생만 평온하고 침착하게 제 손을 잡고 악수했답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 김씨 동생이라니. 박씨 아저씨, 우리 형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노숙하면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추억도 있는 친구라면서요? 아예? 뭐 그런 것 같군요. 그런데 나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산에는 다시 올라가지 않기로. 그게 말입니다. 제가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김씨 지갑만 주워서 왔어요. 이 지갑 찾아주고 다시 또 올라가려고 했죠? 김씨 동생은 제 마음을 훤히 다 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박씨, 형, 2사람에게 있었던 일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2사람이 자식에게 따라가면 천국에서 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애들이 기뻐서 반길 것 같으냐고요. 아니지. 2사람은 못된 방법으로 저승을 가려고 했으니 천국 문턱은 밟지도 못하겠네. 그런 식으로 끝내려고 하면 천국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아우야, 알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나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젠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연애도 시작할 거야. 새장가 가서 가정도 꾸릴 거라고. 그래, 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믿어줄게. 그래도 몇 달 동안은 형 옆에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박씨. 예? 저요? 그래요. 나랑 약속하고 오리고기 먹고 술도 마셨고 돈도 많이 받아갔잖아요. 그랬었죠. 죄송합니다. 박씨, 당분간 여기서 지내요. 내가 불안해서 돌려보내기 싫습니다.
형, 괜찮지? 어? 그래 뭐. 나야 친구를 다시 만났으니 좋지. 박씨, 편하게 지냅시다. 여기서 지내면서 어떻게 지낼지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김 씨의 동생이 말을 조리 있게 잘했고 카리스마로 저의 길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답니다. 지갑의 주인을 찾으러 왔다가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어요. 목욕부터 깨끗이 하고 김씨 형제와 밖에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깎고 백화점에 가서 옷도 샀답니다. 모두 공짜로 베풀어줘서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김씨, 내가 크게 빚지게 됐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박씨. 내가 노숙자들한테 심하게 맞았을 때 날 구해준 게 박씨 아닙니까? 또 나랑 빵 얻으러 교회도 같이 가주고, 내가 길바닥에서 음식 주워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땐 병원에 업고 가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또 너른 나무 밑으로 데려가 날 위로해주지 않았습니까? 박씨가 날 거기서 살려준 거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서 빚진다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형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두 분이 친구가 되어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지내면 빚을 갚는 겁니다. 박씨, 그 비싼 옷을 입고 허튼 짓을 하려고 했다간 가만 안 둡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통성명이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난 박하준이요. 82년생 개띠요. 제가 이름과 나이를 밝히자 김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82년생 개띠요. 이름은 김남준. 오, 나는 하준, 넌 남준. 준자 돌림이네. 그럼 아우는? 아우 이름은 뭔가? 남현이요. 김남현. 하준이 형, 남준이 형 둘이 동갑내기 친구니까 잘 지내봐요. 우리 형이 박씨 형한테 도움 줄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형이 노숙자를 하긴 했지만 그전에는 성공한 사업가거든요. 형, 박씨 형 좀 잘 도와줘. 그래, 그래야지. 바로 일자리 하나 주고 같이 직장도 다니고 여자도 사귀어서 더블 데이트하면 재밌겠네. 하준아, 우리 이렇게 즐거워도 괜찮은 거지? 안 될 건 없지. 우리 자식들도 하늘에서 다 이해해 줄 거다. 내가 지갑 찾아주러 오길 잘한 것 같네. 그 지갑이 내 인생의 열쇠였다고. 나도 노숙하면서 빵과 우유, 너른 나무가 내 인생의 열쇠였어. 하준아, 박씨, 고맙다. 그렇게 나쁜 마음은 모두 사라졌고 친구와 시시덕거리면서 즐겁게 쇼핑을 하고 친구의 회사에 가게 되었답니다. 저도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라 그런지 금방 일을 익혔어요. 역시 똑똑한 놈이네. 성질머리는 조금 더럽긴 하지만 일머리는 좋네. 내가 성질머리가 더럽다니? 김씨, 나 언제 너한테 성질 부렸냐? 노숙자랑 싸움 났을 때 네가 물어뜯으니까 다들 학대던 거 기억 안 나냐? 난 그때 네가 보통 놈이 아닌 걸 알았지.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너한테 빌붙은 거야, 임마. 야야야, 네 동생이 들으면 나 사악한 놈인 줄 알겠다. 박형, 다 들어서 대충 알거든요. 형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 여기선 이빨로 물어뜯고 그러면 큰일 나요. 성질나도 참아야 합니다. 나 참, 내가 여기서 그런 짓을 하겠어? 내가 두 형제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었구먼. 김 씨의 집에서 지내며 김 씨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김 씨 집에서 지내다가 김 씨가 사귀던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독립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제가 불안정한 게 아니어서 김 씨 형제가 걱정하지 않고 따로 살 집을 마련해 줬어요.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였답니다. 친구야, 이제 아내와 딸 따라갈 생각은 안 하지? 그래, 절대로 안 한다. 그랬다간 네 동생 말대로 천국에 못 가니 영영 못 보는 거 아니겠냐? 여기서 착하게 잘 살아서 훗날 편히 눈 감으면 그때 천국 가서 만날 거야. 나 너희 형제랑 약속한 거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 좋아, 그럼 혼자서 지내도 회사는 잘 나와야 한다. 당연하지. 이젠 김씨 박씨 우리는 노숙자가 아니라고.
책임진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고? 김씨 형제 덕분에 제 인생은 시궁창 생지옥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씨 동생이 소개해준 여자와 만나게 되었는데 느낌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현재는 저에게 처자식이 있답니다. 박형, 나 때문에 새장가도 가고 아들까지 낳았으니 그게 한턱 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네. 동생, 뭐든 말만 해.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해달라는 거? 지금처럼 잘 살아주는 거? 우리 형이랑 친하게 동무해주는 거? 그거면 돼. 에이, 싱겁긴.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 남현이 너는 장가 안 가냐? 나 호주에 처자식 있는데 몰랐어요? 아유 진짜? 아유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 살리려고 와서 여태껏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야야 그럼 빨리 호주 가. 이제 네 형이나 나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어서 호주로 돌아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이번에 맡은 일 마무리하면 돌아갈 거예요. 내가 형들 인생 챙겨주려고 내 처자식을 버려두고 온 걸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시겠죠? 실망시키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그래. 내가 남은이 너를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게. 고맙다. 몇 달 뒤 저를 구해줬던 등산객 남현이는 가족이 있는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김씨 가족은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 좋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봤냐? 너나 나나 자식이 또 생길 줄 알았겠어? 노숙할 때는 상상도 못했지. 난 노숙하다가 객사할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그랬던 우리가 이런 집에서 여름나무 밑에서 바람 쐬면서 가족들이 노는 걸 보고 있네. 박씨, 앞으로 더 재밌는 일이 많을 거야. 어휴, 춥다. 계절이 바뀌니까 여기 오래 앉아있지는 못하겠어. 어서 들어가자. 김씨, 간식으로 빵이랑 우유 어때? 내가 가서 사올까? 좋지. 난 단팥빵이랑 초코 우유로 사다 줘. 제가 첫 결혼 후 처자식을 잃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다가 쫓겨나 노숙을 하게 됐을 땐 이런 인생이 다시 펼쳐질지 몰랐어요. 하늘에 먼저 간 아내와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렵니다. 저와 친구 김씨의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셨길 바라고 잠시나마 힐링하셨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